네, 안녕하세요. 양재영 회계사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네, 한만희입니다. 뭘 좀 났어요. 차려놨는데 저희가 요즘에 기업 분석이랑 산업 분석 올리고 있는데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많아요. 회계사들이 이런저런 자료 훑어보고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뭔가 업계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네들끼리 카더라 뭐 숫자만 보지 말고 업계 전문가를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꽤 많았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분이 좀 재밌는 키워드가 몇 개 있으세요. 어쨌든 저희 채널에 맞게 회계사십니다. 회계사시고 삼성 KPMG에서 딜팀 M&A 부서에서 업무를 하셨던 회계사님이고 또 자산운용사에서도 있으셨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햄버거가 나와요. 햄버거 브랜드를 창업하신 바스버거의 서경환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스버거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서경원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업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F&B를 해오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같이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10년이면 회계사 경력보다 F&B를 더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사는 몇 년 하신 거예요? 회계사는 3년 했으니까 네. 회계사는 안 한 거네. 회계사 잠깐 찍먹하시고 그럼 자산운용사는 몇 년 계셨어요? 자산운용사는 이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자산운용사는 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삼정에서는 감사부서에 이제 2년 삼성에선 감사셨어요? 그리고 딜로이트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스팀에서 1년 있었고 찍먹했다가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 가장 길게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게 현재 지금 회계사보다는 햄버거인. 사실은 햄버거 전문가 분이시죠. 그렇게 치면 진짜 그냥 이제 어디 가서 회계사님 소리 들으실 일은 없으시죠? 회사에서 다 뭐 대표님 이러실 거고. 내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회계도 거의 이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직원들은 회계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오래 대표님 있던 직원들은 좀 오래 있던 직원들. 그러니까 최근에 온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 사실 바스버거가 거의 10년 정도 된 브랜드고 사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그죠? 저는 진짜로 좋아해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했던 건 하와이안 버거. 맛있죠. 요새는 제가 취향 바뀌었어요. 바스버거로. 좀 담백한 걸로 바꾸셨네. 구운 양파를 항상 셀렉합니다. 자주 가는 지점은 역삼점. 삼정 앞에 어두컴컴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올까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고. 저 예전에는 한창 먹을 때는 탐욕버거 자주 시켰었고 저는 계란 후라이 추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가 있다. 다 살찌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먹방인 줄 알고 왔어요. 혼자 먹으면서 해요. 자리 비는데 햄버거 좀 먹으러 오라고요. 초반에는 밀크쉐이크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밀크쉐이크랑 햄버거는 좀 저는 살짝 헤비해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단순히 재무제표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모셨고요. 바스버거 저희는 잘 아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간단히 소개를 시켜주시는 자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스버거는 패스트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제버거라는 타이틀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햄버거 본질보다는 조금 더 헤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가볍게 좀 부담 없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데일리 상권과 데일리 아이템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만들고자 했던 게 바스버거고 현재 지금 여러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도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가맹점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기억해요. 바스티우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지 않았어요? 네네. 저희는 거기 때부터 갔었었죠. 그러세요? 이태원에 있던 거. 그 처음에 테이스터스가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인데 테이스터스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 했던 브랜드는 바스티우라는 맞아, 아이스크림 브랜드였고 아이스크림 가게. 그때는 사실 버거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 예상은 어쨌든 저희는 매출이 되게 많이 날 거고 잘 될 거고 그리고 겨울에도 피크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매출이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템을 시작을 했다가 그해 겨울에 이제 매출이 10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4분의 1을 예상했는데 10분의 1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그리고 하겠죠. 이제 겨울이 굉장히 생각보다 점점 더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개했던 상권들이 이태원이랑 가로수길 같은 흔히 얘기하는 놀러가는 상권이었는데 그때 메르스 사태 터지고 이제 세월호 터지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좀 사회적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출렁거림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를 폐업을 할 거냐 아니면 뭔가 다시 해볼 거냐 고민할 때 그러면은 데일리 상권에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스버거. 예. 바스를 계속 살리시면서 한 거네요. 바스티유의 그 바스인가요? 네, 바스티유 이름 지을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스토리텔링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그게 원래 그 감옥 모양이었어요.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예,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약간 그 감옥 최창사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고 맞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갔던 기억이 나. 근데 사실 이제 대표님한테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 중에 이제 뭐 회계사신 분도 많고 어쨌든 회계나 숫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계 출신의 분들이 뭔가 창업하는 게 꽤 있긴 있어요. 꽤 있긴 있는데 이제 대표님은 그걸 직접 하신 분 중에 하나시고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이 숫자를 관련된 창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혀 다른 F&B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숫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회계사의 경험이 창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세요?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에서 제가 3년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또 3년이 또 길다면 또 길거든요, 사실.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숫자가 엄청 회계사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결심하고 이제 좀 무모하게 도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계사로서 업무를 했던 게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뭐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걸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거나 할 때 회계법인에 있었던 사고 방식이 이제 탑다운으로 문제 해결하고 원인 찾아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뭔가 좀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는 요즘 얘기로 좀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편이어서 이거를 옛날 말로 하면은 좀 자기한테 관대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에도 좀 큰 뿌듯함을 느끼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로 예를 들면은 뭐 농구를 제가 할 줄 몰랐는데 키 크니까 이제 남학생들은 막 무조건 농구하러 와라 해가지고 시키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제 엉망이었다가 내 키값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농구 좀 연습해가지고 그 학년에서 좀 잘하는 애들이랑 어깨가 좀 비슷비슷해지는 이런 것조차도 저는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일단 뭐 회계사를 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 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 다니면서 감사를 다니다가 뭐 파스로 옮기게 된 계기도 그 감사본부에 있을 때 내가 어쨌든 성과평가 이런 거에서 좀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크게 하면서 뭔가 계속 그 다음 거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 회계사가 되고 회계법인 다니면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업은 이제 돈이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 하면 얼마를 버는지가 궁금해요. 비용 구조나 수익 구조나 뭐 소위 이제 F&B 하는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첫 투자금 몇 개월에 뽑는다. 그거를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던데 비즈니스적으로 햄버거를 숫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기억해보면 바스버거 막 줄 서 있거나 웨이팅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맨날 얘기하거든요. 바스버거 대표님 되게 부자 되시겠다. 돈 많이 버시겠다. 점심 때 제가 선능점 한번 갔는데 무슨 쿠팡 줄이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라이더 분들이.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런 게 되게. 상권마다 사실은 매출액은 되게 그 볼륨이 다 달라요. 저희가 주요 오피스 상권은 사실 거의 다 대부분 저희가 이미 현재 들어가 있고, 볼륨이 되게 크고 좀 약간 항아리 성격인 상권일수록 당연히 매출은 더 높을 거고, 그런 매장들은 이제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걸 훨씬 넘는 매장들도 있고 아니면 9천에서 8천 사이인 매장들도 있는데, 그리고 월 매출 말씀하시는 네, 월 매출 거죠?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 가맹점을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추정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현재 지금 가맹점들 평균 매출 기준으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상권 따라서 이 정도 매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한 7천만 원 정도가 가맹점들 평균 매출이고, 그리고 수익률은 한 20% 정도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매장이 몇 개예요? 지금 21개요. 그럼 직영 가맹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요. 그럼 매출 1등은 어느 지점이에요? 바스버거 매출 1등은 여의도점. 여의도점이 확실히 매출 1등이구나. 네, 여의도가 아무래도 상권 자체가 볼륨이 굉장히 크고, 또 흔히 얘기하는 고소득 직장인들과 버카를 좀 마음껏 쓰시는 직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럼 광화문도 있나요? 네, 광화문도 있어요. 진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큰 상업지구는 다 있네요. 여의도, 광화문, 역삼. 근데 아까 항아리 뭐라고 말씀? 항아리 상권. 항아리 상권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기준으로 보면은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큰 대로변 기준으로 블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블럭에서 저 블럭 넘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상권들이 있어요. 이제 마음의 허들이 있는 데가 있죠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역 있는 사거리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각 블럭마다 사실 다른 블럭으로 잘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항상 가던 블럭만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로 치면 현대백화점 넘어서까지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각 블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 수요가 있고 또 경쟁자가 있을 텐데 그 유효 수요가 저희를 타겟으로 봤을 때는 바스버거의 어떤 페르소나가 되는 유효 수요들이 많은 상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블럭으로 넘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블럭들 이런 데가 저희가 생각하는 항아리 상권.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바스버거는 좀 집중한다는 의미신가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두죠. 그래요? 다음 질문인데 이게 뭐 아무래도 편견일 텐데 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뭐 숫자 관리 이런 거 되게 특별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 없으신 표정이네. 왜 나한테 이런 질문 주는 거야? 아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뭔가 이런 걸 엄청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 아닌가? 편견이라는 게 있죠. 회계사가 햄버거 가게 차렸으니 얼마나 숫자 관리를 잘하겠어. 지만 엉망이었고요. 네. 네. 특히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일단 전제가 되는 매출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제 매장을 런칭하거나 뭐 브랜드를 런칭할 때 그 기획부터가 저희가 완전 틀렸었어요. 광화문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바스버거를 런칭을 했는데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를 그때 당시에 저희가 되게 높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변동비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일 거다부터 시작하신 건데. 네네. 그 라인이 이제 완전 무너졌던 거고. 거기가 그랑서울 앞에 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 많이 갔었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화문 1호점에서 저희가 잡았던 뭐 임차료나 아니면 재료비에 어떤 문제점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제 2호점 갈 때는 이 재료비 비중을 낮추려면은 뭔가 우리가 볼륨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재료 뭐 수급처나 뭐 제조사를 좀 빨리 찾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볼륨적으로 그건 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2호점 갈 땐 저희가 이제 지하를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광화문점이 당시에 임차료가 거의 서울에서 제일 비싼 사이트였고 내 기억에 2층짜리인가 그랬어요. 1층, 2층 다 썼어요. 맞죠. 예, 예. 그리고 막 엄청 한가운데 막 사람들 유동인구 많고 이랬던데. 월세가 그때 당시 2015년도에 막 3천만 원. 3천만 원이야? 네, 월세가 3천만 원. 그때는 그랑서울이라는 게 준공됐었나요? 그랑서울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오픈할 때는 뒤에 이제 디타워가 공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제 기억에 그 다음 후속 매장 중에 하나가 여의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한가운데에 엄청 크게 으리으리하게 있었다면 여의도는 완전 색깔이 바뀌었었거든요. 네, 갑자기 불쌍해지기 갑자기 지하로 들어왔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권은 여전히 좋은 상권이긴 한데 그 엄청 메인 상권의 메인 입지 느낌은 아니었고 그 메인 상권에 약간 숨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엄청 장사가 잘 되신 걸로. 그때부터 잘 됐고 그때 좀 약간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회사 전략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셨었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재료비를 우리가 당장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줄여야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차료 고정비인데 임차료를 굉장히 싼 곳에 한번 들어가자. 왜냐면은 직장인 상권은 다 구전으로 어차피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오픈하면 한 번쯤은 가보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고생하면서 어쨌든 손님들한테 나름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지하료로 한번 가보자. 저도 여의도 안진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해서 아는데 여의도 그 모든 빌딩의 지하는 다 식당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하가 사실 여의도는 그렇게 막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하로 가는 전략을 잡을 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요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그 지하 아케이드 같은 데는 들어가면 막 10개, 20개 상가들이 따닥따닥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콩나물장. 근데 저희는 점심도 약간 손님들한테 약간 이 동네 없는 가게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도 맥주 한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케이드 속 가게 원오브 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잡을 때는 단독 간판이 외부에 있어야 된다. 단독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단독 계단, 단독 간판과 단독 계단에 느낌을 줄 수 있는 곳. 어쨌든 독립된. 네네. 여의도 같은 데는 약간 평일 상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일 점심 비중이 높고 주말에 사람 없고 직장인 타겟
상권들의 어려움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주중에 많이 매출을 하고 주말에는 영업을 예전에는 주 6일 할 때도 있었고 기본 전략은 주중 매출이 오피스 상권이니까 그런 전략이었고 주말은 어떻게 보면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 상권이 주말에 문 여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왔을 때 주말에 근무 많이 다들 네네네.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근무해서 밥 먹을 때 찾기 쉽지 않은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말에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상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의도가 예전에는 이제 완전 주 5일 상권이었고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더현대 생기고 이러면서 완전 주 7일 상권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주말에도 사람 많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뭐 이제 가맹점 하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숫자 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매출 대비 변동비로 어차피 고정되어 다 있는 정해져 거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재료의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료비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게 저는 임차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차료. 고정비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1억 매출을 했는데 임차료가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00만 원이면은 뭐 1억 대비 500만 원 차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익 대비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그러네. 매출 대비라고 생각. 거기서 사실 가져가는 돈은 확 거기서 벌어질 것 같아요. 그 가져가는 돈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스쳐 지나간 게 있는데 제가 역삼점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가 좀 역삼점이랑 비슷한데. 그러네 여기 브릭 타일. 이 타일이랑 그러니까 이것보다 살짝 어두우면 역삼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료, 인건비 요 두 개가 제일 메인인 거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기대 매출 대비 이 임차료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수익률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그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변동비랑 중고정비,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70%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어요. 나머지 30%에서 10%로 임차료와 그다음에 수도광열,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를 소화하고 내가 20 혹은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의사결정이 시작되는 거는 입지 선정부터. 요즘에는 사실 또 배달 매출도 많으니까 네네. 거기서 임차료에서 세이브하면 할수록 아낄 수 있는 이익률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요즘 워낙 여기저기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배달 수수료가 굉장히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임차료의 비용의 어떤 성격들이 요즘에는 배달 임차료 저쪽으로- 플러스 배달 수수료. 온라인 공간의 임차료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저도 F&B를 외국에서 조금 프로젝트 하다 와가지고 네네. 근데 거기서도 제일 힘들었다고 느꼈고 한국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듣는 게 이제 인력 채용과 인건비 이슈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뭐 일단 누구 뽑기가 힘든데 뽑아놓으면은 막 안 나온대. 연락도 안 되죠. 오늘 그런 경험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파. 아프다가 말해주면은 그래서 저도 그때 본사에 일했는데도 막 매장에서 튀어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막 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버거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대표님도 인사 관련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햄버거도 많이 직접 구우셨을 텐데 초반에. 초반에는 역삼점이 3호점인데 역삼점까지는 일단 뭐 풀타임은 아니어도 보통 피크타임엔 다 매장 나가 있고 그렇게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학생 혹은 20대 숫자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10년 전에 사람 뽑을 때와 지금 사람 뽑을 땐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아예 다른 다른 나라가 됐고 정말 다른 세대인 거고 그리고 뽑아도 그분들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못 날 것 같으면 미리 말만 해줘도 땡큐인 건데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제 뭔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의사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얼마나 덜 써도 되는가와 그 다음에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 매장 내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 사람 단순히 한 명 덜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이 사람을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 그런 어떤 포지션을 대체 가능한 걸로 바꾸는 게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본사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여러 허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끌려가게 되어 있고. 역시 사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패티 굽는 게 인력이 항상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회사 좀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고 이러니까 패티 기계로 굽는 거를 최근에 이렇게 도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저희 패티 기계로 구운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로봇인가요 이게? 생긴 거는 그냥 박스, 업소에 있는 뭐 냉장 냉동고 정도의 이런 그 안에서 이제 패티를 굽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이제 굽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은 다 꺼내서 가져가라라고 꺼내주는 것까지. 이거 언제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매장에서 테스트 시작했던 거는 작년 여름부터고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매장에서 테스트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직영 매장이나 아니면 가맹점에 이거를 이제 도입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작년 겨울. 그럼 이게 그 매장 입장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아껴주는 건가요? 단순히 금액으로 한사람면은 이 저희가 이제 구독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단순히 기계를 사는 건 아니고 현재 구독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패티 굽는 분이 항상 있어야 했었. 무조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패티를 많이 구워야 되는 매장은 한 명이 아니라 피크타임에 2명이 들어가요. 일단 얘는 혼자서 이제 다 그 양을 쳐낼 수 있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숙련된 정직원 한 명의 인건비 정도가 이제 월마다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 이런 기계를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데도 쓰나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직접 굽지를 않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그 자동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버거킹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되게 사담인데 맥도날드가 먼저 잘 되고 나서 그때 사람이 다 구웠었거든요. 근데 버거킹이 나중에 이제 맥도날드 보고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뭔가 엣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그것은 뭐 보일드 기계가 있었어요. 그때 버거킹을 만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버거킹의 이름이 인스턴트 버거 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기계를 좀 보완하면서 계속 그 두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 어쨌든 사람의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형식으로 갔었는데,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고기의 어떤 성분도 다르고 구성비도 다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들어가는 압력이라든지 온도 조절 같은 게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수제버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다 충족시켜주는 기계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못 봤었던 거고, 저희가 이 기계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건 사람이 하는 거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거고,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 회사들 브랜드들 대상으로.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금액적으로 치면은 숙련된 직원의 월급 정도라고 말씀해 준, 근데 금액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실 뭐 결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 사실 저희도 이제 직원 수가 꽤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더라고요. 그냥 이제 비슷한 표정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어쨌든 퇴사하고 뽑는 건데 네. 그 과정에 이제 코스트가 이만큼 나와. 시간도 많이 또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금액적인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끌려다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그릴이든 가스 그릴이든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그 열기가 주방 전체 온도를 엄청 올리거든요. 아, 그게 없어지는구나. 네, 그러면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나왔다가 안 나오고 나 더워서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기도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열기 자체가 주방에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떨어뜨리는 기능까지 갖고 있고. 부수 효과가 많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릴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은 알바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원래는 숙련된 직원이 해야 되는 영역인데 숙련된 직원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존도를 거.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크겠네요. 저희 기준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고객과 접점이 있는 이제 픽업 때 손님한테 이제 음식을 전달하는 포지션, 그리고 그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주방 내 전체적인 지휘자 역할을 또 하는 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원래는 안에서 이제 그릴 파트였는데 이 파트를 이제 누구나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는 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건 사장님이 한 분만 계셔도 가맹점을 할 수 있겠다. 사장님이 픽업대를 보면 되니까. 그게 제일 크다. 네.